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농촌지역 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정부의 전국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철회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전북 지역 신고자가 최근 7년 동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구제 대상 인정자는 모두 146명으로 이 중 28명이 숨졌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강의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학수 정읍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 이 시장은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굳은 표정으로 법원을 빠져나갑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당시 발언은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혹 제기에 해당한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해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곤란하게 할 위험이 큰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 6일 전부터 선거 하루 전 사이 공론화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대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에 관한 허위이기 때문에 가중사유가 되고 선거일에 임박해 다시 가중사유가 돼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원심이 벌금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낮은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시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후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이 시장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정읍시의회가 농촌지역 안정과 치안 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건의안에는 정부의 전국 치안센터 폐지 계획에 따라 관내 치안센터 7곳 가운데 6곳이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 현장 발언 들어보시죠. 치안 수요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지역에 그나마 치안센터라도 심리적 안정감이 컸습니다. 이마저 사라진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징비유기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전북 지역 신고자가 최근 7년 동안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 피해 지원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도내 피해 신고자는 253명입니다. 7년 전인 지난 2016년 9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조사 발표한 이후 7년 동안 피해 신고자와 사망자는 각각 132명, 8명 늘어났습니다. 피해 신고자 253명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에 따른 구제 대상 인정자는 모두 146명으로 이 중 28명이 숨졌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성범죄와 아동학대 전력자의 학원 강의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학원 설립 운영과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기존의 과태료 부과에 학원 등록 말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학원 책임의 보험 배상금을 1인당 최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높이고 독서실 좌석을 남녀 구분 없이 배열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대표 사과, 이주혜 아나운서는 사과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글쎄요, 저희 때는 이 대구 사과나 경북 사과가 특히 유명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다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 지역이 북상하면서 요즘 강원도 고랭지에서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상주곶감, 제주감귤, 경북의 청송사과 등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과일이 있는데요. 특히 사과는 대구와 경북 지역의 특산품으로 꼽혔었죠. 그런데 최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과 재배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는 겁니다.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사과는 연평균 기온이 8도에서 11도에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과일이죠. 그런데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탓에 대구나 경북, 충남 지역에서 사과 농사를 짓기가 갈수록 어렵다고 합니다. 사과는 기후 조건이 이제 강원도로 많이 올라가고 여기도 이제 아주 뜨거워서 사과 농사 짓기도 힘들고. 실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지난 30년 사이 44%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47%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의 한 사과 농가입니다. 정선에서는 17년 전 사과 재배가 시작돼 면적이 점점 늘어나 올해는 7,000톤 이상의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랭지 배추로 유명했던 정선 임계면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병해충이 심해지면서 대체 작물로 사과를 선택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진 데다 해발 650m의 강원도 고랭지라는 위치가 더해져 사과 재배에 적합한 기후 조건이 된 겁니다. 사과는 착색이 되려면 15도 이하로 좀 떨어져야만 착색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정선 임계 같은 경우는 해발이 높다 보니까 그 야간에 이제 열대야 현상이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 사과 재배가 과연 가능할까? 의문을 품던 지역 농가들도 이제는 앞다퉈 사과 농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이 황당해 하셨죠. 많이 만류도 하시고 농가가 거의 3분의 1 정도가 이 마을에서 지금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정선 지역의 사과 농가는 319곳, 재배 면적만 축구장 366배 크기에 달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금처럼 지구온난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70여 년 뒤에는 강원도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지역에 따라 사과 품종을 다르게 보급해 사과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상 환경에 따라 착색이 어렵고 그리고 작업 환경에 따라서 노동력이 또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착색 관리가 필요가 없는 노란색 가피의 사과를 개발하였고요. 경북 지역에 지금 군위 지역에서 그 골든볼을 전문 생산 단지로 해서 2025년까지 5헥타 계획으로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 지구가 펄펄 끓고 있는 시대라고 하죠. 기후변화가 국내 대표 과수 작목인 사과의 재배 지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21회 총선을 5개월 앞두고 여야가 현역 물갈이에 초점을 맞추면서 전북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민주당은 비명계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총선혁신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이 지난 8일 첫 회의에서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를 포함한 공천 룰과 핵심 공약 등을 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라는데요.
김은경 혁신안은 현역 기득권 해체 등 21회 총선에서 현역 물갈이에 비중을 두고 있어 차기 총선 후보 공천에 적용될 경우 전북 지역구 의원 8명 중 2~3명이 경선 없이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총선 후보 경선 결과에 따른 자연적인 공천 탈락, 여론조사에 따른 총선 불출마 권유까지 포함하면 현역 교체폭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를 맡은 한병도 의원은 첫 회의 직후 혁신위가 제안한 여러 사안에 대해 특정한 시간을 잡아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논의 자체는 독자적으로 하고 정리되면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제289회 제2차 정례회를 연 가운데 이학수 시장이 출석해 올 한 해 성과와 내년 시정 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취임 후 보조 사업의 투명성과 정상화에 집중했다며 올해 보조금을 작년보다 10억 원 절감해 편성했고 내년도 보조금안은 올해보다 32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 경제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정읍사랑 상품권 600억 원 발행과 정읍형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1조 1,04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다음 달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승인, 시정 질문 등을 진행합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이 의원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반드시 복원할 것이고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는 오는 13일부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감액 규모를 협의하고 심사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본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3.8% 줄어든 4조 5,0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기초학력 향상과 학력 신장, 교육 격차 완화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입 예산은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올해보다 5,497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전 수입이 233억 원 줄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생 스마트 기기 보급 1,011억 원과 스마트 칠판 보급 359억 원 등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1,6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안군 격포와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 한 척이 추가로 투입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신규 여객 운송 사업자에게 10일 면허를 교부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시범 운항을 거친 뒤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여객선 한 척만 운항됐던 격포 위도 항로는 여객선 2척이 하루 6번 왕복 운항하게 됩니다. 추가 투입된 여객선은 탑승객 200여 명과 중형차 30여 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식품 제조기업 주식회사 한우물과 2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우물은 김제시 용지면 일대 12,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장을 짓고 신규 일자리 70여 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이 마한시대 성루인 태봉토성 유적 발굴 조사 현장을 오는 13일 공개합니다.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와 아산면 봉덕리 일원에서 결쳐있는 태봉토성 유적에선 마한시대 모로비리국 의뢰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환구와 목책, 제의 등이 확인됐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조사에서 토성 축조 방식을 파악했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조사와 유적 정비, 활용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원시의회 이미선 부의장이 책 읽는 의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미선 부의장은 지난 9일 열린 책 읽는 대한민국 시상식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폭넓은 독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을 남원시 의회에서 입법 활동과 민생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